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출항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또 한미 관계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디펜스 프라임에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자, 문 교수님 먼저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할 때 핵심적인 협상 카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의 주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의 아이디어의 승리다 아이디어의 이렇게 승리. 얘기를 네. 하죠. 근데 이제 쉽빌딩이라는 S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에다가 맞아요. 쉽빌딩을 집어넣는 이 이름을 참 잘 만들었어요. 재치를 발휘했는데 네.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추진한 정책의 방향을 맞추면서 거기다 SL을 집어넣어가지고 1,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1,500억 불이면 진짜 대단한 돈이란 말이죠. 200조가 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필리 조선소 하나 사는데 1억 불 줬어요. 근데 그 뭐 1,500배니까 엄청난 일이 투자해가지고 이 여러분이 미국이 부족한 걸 우리가 채워주겠다.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관세 협상은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수그러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를 이루었다. 크게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 조선업이 미국에 딱 그 필요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선박을 참 잘 만든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조선업에 관련된 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선은 시설들이 필요가 하겠죠. 네. 그럼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우선은 이제 그 시설들이 약화됐으니까 그 배를 이제 건조하는 어떤 전문 인력들이 없겠죠. 그러면 그 전문 인력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가서 우리의 기술력을 도제식으로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지속 가능성이 있게 교육도 시켜주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R&D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분야의 참여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이제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 그다음에 인력 양성, 공정 투자, R&D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협력 모델이 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뭐 어느 거 하나 할 거 없이 이제 제조업이 다 붕괴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재건하겠다는 약속 갖고 당선되는 사람인데 네. 조선업이야말로 그 제조업이라는 컨셉하고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른 대량으로 산업하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던 걸 딱 이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우리 기업이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 조선소가 역할을 못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근데 미국의 이제 필리 조선소는 오래된 조선소예요. 사실상 2차 대전까지는 뭐 군함을 뭐 50척 이상 건조하고 전함도 건조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동부 지역에 상선을 50번 이상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최락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냉전이 끝나고 나면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다 이제 줄였는데 이 지역에서도 이거 참 그 골치 덩어리네 할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걸 이제 1억 불에 주고 샀단 말이죠. 한화에서.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비도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새 배를 만들어둬야 돼요. 예. 한미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너무나 막강해요. 그 보호무역법 미국의 존스법이라든지 번스톨레프슨법이라든지 자국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건조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소를 사는 게 아예 낫겠다. 사는 게 경제적이겠다. 그거 플러스해서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도 또 지금 최대 지분을 확보했어요. 현지에서 건조하는 효과. 그래 미국 법을 이제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는 아주 형편없어요. 이 거제 조선소보다는 한 10분의 1 규모 조선소가. 규모도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지금 도크도가 2개 정도밖에 없고 배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하자 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가서 난 발표한 게 50억 불을 투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크도 2개 더 만들고 네. 배를 대는 암벽 시설 이것도 한 3개 정도 만들고 12만 평 정도를 확대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배를 1년에 한두 척밖에 많이 봤자 뭐 2척 평균 1.5척 정도 만든다는데 그거를 10년 내에 10척 정도 만들겠다 연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한화에서는 여기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은 미국 법을 극복하면서 네네. 우리가 현지에서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조선업이 쇠락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스케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노조도 세고 거기에 뭐 법적인 문제도 많이 그렇죠.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인수한다고 해서 좀 걱정도 돼요. 왜 노르웨이나 어디죠? 그 싱가포르가 인수를 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법이 너무 막강했어요. 외국에서는 일체 못 들어오게 테두리를 싼 거란 말이죠. 일종의 뭐 한 미국에서 움직이는 모든 배는 미국에서 건조돼야 된다. 승조원도 뭐 75% 이상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묶어놔 버렸단 말이죠. 이런 걸 때문에 사실상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조선소를 살리려고 네. 노르웨이나 뭐 아크사 이런 데가 진출했는데 실패한 이유 결국에는 게으르고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인력도 점자 뭐 없어지고 정부에서 따박따박 주는 것만 했단 말이죠. 기술 혁신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조선소에서는 뭐 돈 주는데 왜 우리가 또 뭐 투자를 하고 그래. 그래서 이 인력들이 너무 그 소모적으로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산다고 극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뭐 우리 한국에서 왔는 것보다 뭐 2배, 3배 정도 비싸거든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격차가 그렇죠. 커질 그렇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리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선소는 역량은 충분해요. 세계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쇄빙선 이런 것들은 최고가 선박인데 이런 건 우리가 1등의 완탑이란 말이죠.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미국에 적극 지금 바라고 있다고. 군함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야도 건조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가 지금 부응하고 있는데 자기들 법을 안 고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아쉬운 조선업, 제조업 여기를 긁어줄 필요가 있는 거였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미 조선업 협력 지원 예산을 1조 9천억 원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정부가 이 협력 지원 예산을 만들었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게 쓰겠다는 건지도 궁금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잘 들여다볼 게 문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노르웨이하고 싱가포르이 들어가서 이제 고배를 마시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렇죠. 바뀌지 않는 노동 시장의 어떤 그 특성을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뭐랄까 파악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조선소가 이제 거의 뭐 연간 한 척에서 1.5척 정도를 이제 건조를 하는데 그 10척까지 늘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선박 건조하기 위해서 블록이 있거든요. 블록 조립 시간을 현재 3일에서 4시간을 단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전문 인력들을 200명 이상을 계속해서 연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 노르웨이하고 싱가포르의 어떤 전철을 안 밟을 수는 없어요. 뭐냐? 인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뭘 잘하고 있냐면 오션에서는 이 필리조선소의 한국의 첨단 용접 로봇과 자동화 설비 이걸 도입하는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서 기술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첨단 과학 기술을 덧입혀서 생산 공정과 도크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며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이제 뭐라 할까 키우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노동 지박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서 네. 기술 지박적 구조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6개월의 어떤 도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설의 어떤 자동화와 AI 덧입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를 위해서 50명의 하나오션 이제 전문가들이 이미 파견이 돼가면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현지 인력들을 그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이 덧입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아까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법도 같이 개정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정의 어떤 시스템을 인력에서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로 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 국가에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차례 저희가 디펜스 프라임에서 짚어왔습니다만은 사실 1950년대까지 미국 조선업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쇠락해 버렸어요. 가장 큰 원인들 몇 가지 꼽아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법은 모르는데 요즘 미국법을 잘 알게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존스법하고 번스 톨레프스법 수정법인데 존스법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미국 내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미국 내에 건조해야 된다. 뭐 이런 강력한 규제. 그다음 번스 톨레프스법은 군함에도 적용했어. 군함은 주요 선체와 구성품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묶어놨는데 그거를만 따박따박 하다 보니까는 투자도 안 하고 뭐 혁신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그 삼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조선업에서. 그런데 저 예를 들면은 이제 2024년도에 조선소가 21개인데 선박 한 척만 건조한 조선소가 12개란 말이죠. 아, 그러면 거의 뭐 있으나 조선소 마나 하죠. 하나가 할 거를 막 21개가 네, 나눠서 한 거네요. 너무 낭비죠, 낭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다 외국에서 발주한 선박은 2척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조선업이 큰일 났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항상 중국이 지금 차고 네, 뛰어 네. 올라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거기에다 비교하다 보니까는 뭐 국방부나 뭐 의유 이런 조사국에 보면은 너무 선박 척수에서 뒤지는 거예요. 특히 군함에서. 해전이 일어나면은 일단 배가 성능도 좋고 우수해야 되지만은 척수가 많이 살아남는 게 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의회에서부터 계속 이제 압력을 내니까 그 해군성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서베이를 해서 일본, 우리 다 왔는데 우리 거 최고다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갈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떤 거 만든 거예요? 미국은 한 척씩 못 만들었다는 만들어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미국은 척씩? 이제 화물선, 아. 중대형 화물선, 벌크선이라고 하죠. 그 뭐 석탄이나 뭐 화물 실어나 이런 것들은 그 필리 조선소에서 한 50여 척 만들었던 것 같아요. 50% 네. 이상을.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필리 조선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몇 척밖에 안 해요. 지금 뭐 해저 암석 설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관생도들 실습선 이런 거 몇 척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미국의 선적을 둔 화물선 이런 것들이 한 80여 척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소를 가동을 총해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없어. 기술자들이 다. 그래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야, 미국의 조선소 기술자 평균 연령이 80세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아닌데 그만큼 노후화됐고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뭐 디데이가 잡혀도 그 시일을 못 맞추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반사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는 날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이 한국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 수리를 못 해가지고 2017년도에 헬레나 함인가 이 공격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게 수리 들어가지고 4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4년 걸려 근근히 빼냈는데 한 2년 정도 계속 들락날락한 거예요. 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6년째 이제 이 쿠바의 관타나모 그 항에 출항했다가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다가 감전돼가지고 승조이 죽고 그래 너무 웃을 일이 창피하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 남서건도 근해에서 미국 공격 잠수함 중에 제일 비싼 코네티크함에 있어. 이게 수중에 가다 보면은 해도에 안 나오는 거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그 해저선에 부딪혀가지고 앞에가 막 깨졌어요. 함수가.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네. 완전 그거가 막 인터넷에 노출돼가지고 막 창피 다 떨었잖아요. 수리 들어가는데 괌하고 하와이에서 못 고쳐. 그래 본토로 가는데 20개월을 기다리고 수리 기간이 31개월. 그럼 51개월이잖아요. 지금도 못 나왔어요. 2021년도 지금도 못 나왔다고요? 그 기사 보니까는 내년 말쯤 나온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참 쉬쉬하는 그러니까 배를 거예요. 만들 시간보다 더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정비가 같아요. 쭉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함정은 움직이려면 EM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스티메이트 무브먼트 예정 행동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수리가 누가 들어가고 언제 경비하고 하는데 그걸 짤 수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칠함대 있잖아요. 요코스카에 이제 기함을 두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100여 척 정도인데 한 3, 40척만 지금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다 노후화되게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핵 추진 참수함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배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냥 뭐 돈을 덜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랑 직결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 헬레나 함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이제 노폭 해군 기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간 잠수함이 동급 잠수함이 있어요. 보이시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10년째 정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 전력인데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안 놔둘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 다릴 코틀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이제 7월 24일 날 미 상원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잠수함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해체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역사의 어떤 뭐랄까 변곡점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80년대 후반에는 미 해군의 한 함선 600척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안보 위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95척으로 선박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와버리잖아요. 2, 3년 와버리니까 비대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항만이라든가 항운에 관련된 제조업 관련된 어떤 소부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문을 닫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뭐냐면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정비시설은 이제 없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라는 새로운 적수가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만 없었어도 네, 다시 부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척에서 반토막 난 걸 가지고 운영하려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작전 가용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보다 1시간 할 걸 3시간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때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니까 또 지체가 되고 근데 받을 곳도 다 도산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면 실제로 2019년도 미국의 동부 해안에 주둔한 6척의 항공모함 중 한 척을 제외하고 모두 부대에 발이 묶인 적이 있었고요. 정비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USS 에브람스 링컨함 경우에는 냉전 이후 가장 긴 항모 배치 기간인데 295일을 중동지역에 떠 있었어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 따라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새로운 적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어떤 안보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중국이 부상하니까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다 따져보면은 미국의 조선어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호주의, 조선어 보호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변화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에 미 의회에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존스법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외를 좀 허용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또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통과된다고 보고요. 통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1920년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강력한 뭐랄까 자국에 있는 이제 해안하고 운수업을 이제 건조업 같은 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령이거든요. 근데 이걸 건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거. 그리고 마스가라는 것들이 딱 보게 되면 한미 동맹 협력에 대한 어떤 장밋빛 어떤 미래와 환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이제 조선업의 어떤 그 건조 그 밑바닥이 약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보호법을 바꾼다는 것은 예전에는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꽁꽁 묶어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이 사라졌다가 또 다른 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가치도 이제 결국에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안보적 가치도 위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을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을 지금 현재 발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과가 완전히 안 된다 하더라도 유예를 주거나 우리에게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보게 되면 미국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법률까지 뭐랄까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결국에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율해 나갈 때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조금 전에 한 거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미 조선 협력에서 가장 이제 뚜렷하게 눈으로 확인된 게 MRO였어요. 지금까지 성과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오션에서 2척을 이미 깨끗하게 정비해서 3배 만들어서 보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수주해가지고 9월 달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그다음에 HD 현대에서도 지난번 미국 대통령 갔다 온 이후에 바로 하나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척 정도가 우리 수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뢰감을 보여줘야 돼. 한국 배를 맡겼더니 엄청나게 정비를 잘하더라. 3배 만드는데도 같이 일해도 되겠네. 굳건한 신뢰하에서 이제 이 새로운 배도 공동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는 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MRO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군함 건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존스법도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은 번스 톨레프슨법 법도 참 많네요. 이 법도 문제예요. 해외에서 군함 건조를 할 수가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다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비자도 발급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데 한화에서 기술자 보내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그다음에 장비를 보내야 돼요. 근데 장비도 더 중국제 아니야 하면서 다 검사하고 해가지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금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스 톨레프슨법은 군함에 관한 거, 그다음에 존스법은 일반 상선에 관한 건데, 이 둘을 우회하지 않으면은 이 둘 때문에 할 수 없다. 국민들은 뭐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는 빨리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유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MRO를 넘어서 같이 이제 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죠. 미국이 원래 이랬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총알만큼 중요한 건 배의 수송 능력이다. 이 절실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조선업이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보시죠. 1940년대 군사대국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함선을 건조해냈습니다. 타이라고도 15시간 29분, 불과 5일도 안 되는 기간에 1만 4천 톤이 넘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낸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 미국의 한조선소에 수천 명 인파가 모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에 건조된 수송함 피어리 호의 진수식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들, 언론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마침내 거대한 선체가 물 위로 미끄러졌고 수천 명의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은 미국 전역 극장에서 상영됐는데요. 당시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겁니다. 피어리 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미국의 수송함 리버티 선의 모델인데요. 당시 미국은 대량 생산이 곧 군사력이라는 믿음 아래 4년간 무려 2,710여 척의 리버티급 수송함을 생산했습니다. 리버티 선은 전쟁 초기 연합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대륙까지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1939년에는 100척, 이듬해에는 200척 더 발주를 늘려 운용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점차 깊숙이 개입하면서 더 많은 함정이 필요했는데요. 무엇보다 대서양을 건너는 수송함을 향한 독일 유보트의 공격이 거셌기에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침몰하는 선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 유보트의 위협에 맞서기로 했는데요. 배를 더 건조하려면 새로운 조선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를 지어 운용할 사업가로 서부 건설업자 출신 헨리 카이저를 선정했는데요. 카이저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일을 해내는 능력이었죠. 그는 시작부터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선소를 세우는 데에만 최소 6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봤지만 불과 3주 만에 건설을 마친 건데요. 인근 공장에서 부품을 사전 제작하고 조선소가 완공된 후 최종 조립하는 식으로 건조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철판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곡선 부위를 최대한 직선 모양으로 제작했는데요. 전쟁으로 많은 남자 조선 기술자들이 징집되자 여성들을 노동자로 고용해 가공 시간을 절감했습니다.
마침내 1941년 9월 리버티 선의 초도함 패트릭 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단순하다 못해 투박한 외형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생산 효율성과 기능성은 호평을 얻습니다. 생산 시스템은 한층 체계화됐고 기술 수준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건조 속도는 5배 가까이 빨라졌는데요. 리버티 선을 마치 과자처럼 찍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선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건조 기록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사업의 호황으로 여러 조선소를 보유하게 카이저는 경쟁을 통해 생산력을 올리고자 아들과 아들의 친구에게 각각 조선소를 하나씩 맡겼는데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시작은 리치먼드 조선소였는데요. 카이저의 아들은 불과 열흘 만에 리버티 선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리건 조선소를 맡은 아들의 친구가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피어리호를 건조하며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협업하며 24시간 교대로 일한 결과였습니다. 취역 이후 피어리호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며 전쟁 물자 수송과 포로 이송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많은 리버티 선이 유보트 공격으로 격침됐지만 피어리호는 끝까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전쟁 동안 리버티 선은 연합국 물자 수송의 75%를 담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선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이끈 리버티 선. 제2의 리버티 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저희가 마스가를 쭉쭉쭉 이제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결국 중국하고 만납니다.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데 사실 중국이 조선업에서 급성장하면서 미국도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조선소를 세웠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예요. 전략적 경쟁이 조선업에도 이제 또 맞붙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 마스카를 가동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해군력에 대한 가동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템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질 수가 없다 하면서 중국이 2 대형 조선소가 있는데 정부 지시에 따라 자발적이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합사됐는데 총 자산이 얼마냐면 77조 원이에요.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탄생을 한 건데 이 얼마 전에 이제 조선소 그 1위 업체가 CSSC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2위 업체가 CSIC인데 첫 번째가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 번째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의가 2019년부터 같이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지부진했던 건데 이번에 마스크가 나오니까 합병해라고 정부 지시가 되는 거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합병으로 해서 연매출이 1220억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3조 원 정도가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이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2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선과 같은 상선, 그다음 초대형, 그다음에 원유 운반, 심지어 여객선까지 다양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에는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핵심이 뭐죠? 해군력을 대체해 가면서 바다에서 이제 돌연선을 만들어 가면서 어느 쪽은 확장하려고 하고 어느 쪽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해군력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한다라는 어떤 맞불 작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요, 그냥 뭐 이렇게 스케일만 큰 게 아니라 실제로 함정수에서도 미국을 추월을 해서 해군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최근에 3번째 항공모함이죠. 푸젠함, 또 최신 함재기인 J-15T를 공개하면서 전력을 과시했는데 이 어떤 전력들을 선보였는지 좀 짚어볼까요? 중국이 해군력에서 미국에 이제 뒤지는 것 가장 대표적인 항공모함 전략이거든요. 미국은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11척 운용하는 나라고 중국은 그보다 훨씬 한 80여 년 뒤진 후에 시작을 했어요. 2040년도까지는 미국에 버금가는 해군력을 건설하겠다. 그런데 유독 잘 못 따라가고 있는 분야가 항공모함, 돈이 많이 들고 일단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그 항공모함을 가져다가 카지노를 쓰겠다고 위장해서 가져다가 네. 그걸 개조해가지고 랴오닝함을 만들어서 그 일본함에 그건 러시아 기술로 이제 한 거고 그걸 이제 운용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가 산둥함인데 그거는
랴오닝 하면 5만 7천 톤 정도, 산동 하면 한 6만 7천 톤 그렇게 하면서 좀 늘렸어요. 그런데 스키 점프대로 배가 작으니까 스키 점프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 게 1, 2번 함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조롱을 많이 당했거든, 미국으로부터. 거기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3번 함부터는 이제 8만 톤으로 늘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스키 점프대도 없애고 그야말로 최신 이마스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식 사출탄. 옛날에 그 기존의 1, 2번 하면 증기식으로 고압 증기로 던져주는데 이건 이제 최신형은 이마스 전자기식 사출기로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 한국으로 띄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개발했을 리는 없고 아마 해킹이나 이런 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진전을 했단 말이죠. 네. 세 번째부터는 깜짝 놀랄 소식이고 그다음에 항공기의 주무기는 전투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한테 엄청 딸려요. 미국 같은 경우 F-35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라울러, 뭐 F-16 이런 것들은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젠 15T 뭐 그다음에 뭐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것, 젠 35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는 저 항공모함은 조기경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거리 탐색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상황인데 1, 2번 항공모함 그런 게 없어요. 헬리콥터 수준으로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기경보가 크거든. 배를 키워야 그 조기경보를 실을 수 있어요. 이 푸젠함은 비록 미국이 우리를 비웃었지만 3번 함부터는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중국의 해군력에 있어서 뭐 현대화, 또 양적 팽창, 양과 질을 다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뭐 대륙 국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바다를 잡아야겠다는 절박함까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현재 파악해 보게 되면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용량이 미국의 232배예요. 232배요? 232배. 2024년 해군 함정 총 톤수를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360만 1,900톤인데 이제 중국이 155만 7,178톤으로 이제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23년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아이언 이제 그 월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아무리 이제 첨단화된 군이라 할지라도 물량 공세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우선 확보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질을 업그레이드 나가는 어떤 중국의 해양력에 이거 속수무책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줄였던 해군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뭡니까? 유령함대 개념이 나온 거예요. 유인함대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비교적 만들기가 쉽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특징인 기술력을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인 체계를 결합한 것들을 유인 체계 앞에 놓으면서 유령함대를 운영해가지고 그 양적인 어떤 그 격차를 상쇄시킨다는 것이 유령함대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정사호핑 시대까지 올라가면서 그쪽에 있는 이제 유화칭이라는 어떤 해군 사령관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인데 1도련선은 이제 중국으로 가까운 거고요. 3도련선은 이제 저 태평양 원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정사호핑 당시에는 도강양해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이제 칼질을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제 미국의 힘이 딸릴 때는 우리가 이것을 바다로 치고 나갔을 때 우리의 중화 사상이 퍼져나가겠다는 어떤 그 부분을 얘네는 1960년대, 70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 양적 팽창에다가 지금 기술력까지 도와줘서 네. 질적 팽창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미국이 이제 위기의식으로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 해양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해양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여태까지 나눴던 그 논의들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그 해군력이 말씀 들어보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이미 추월을 했어요. 이건 어때요? 그러면은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아직은 미국이 더 우위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분야는 사실 미국이 완탑이고 특히 이제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항공기 실력, 네네. 제작 능력, 그다음에 사출 능력, 그다음에 그 조기 경보라든지 항공모함 싣고 다니는 전자전기 능력 이런 것들은 성능이 월등해요. 성능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아, 이 그래요? 해군력 건설이라는 게 그야말로 오랫동안 견뎌야 되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국이 후발주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전투하는 함정들은 그야말로 탐지 능력, 그다음에 기동성 이런 것들 뛰어나야 되고 소음도 줄이고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네. 따라가려면 적어도 제 기준에는 10년 이상은 더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근데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인재를 키워야 될까요? 그 묘수를 풀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노동집약형에서 인력집약형에서 이제 기술집약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켰을 때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화로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청사진 있어 다 같이 살고 경제 발전할 수 있어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잘 이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저는 그 인재 양성이 1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재 양성과 더불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중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그 정보 탈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기술 많은 것 발전을 같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이라든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법으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분야는 외국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조선업이 이제 갖춰야 될 스마트한 시설들에 대한 보완, 그 인재들도 저는 반드시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보게 되면 우리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우리 조선소나 국가 중위설에 막 드론이 날아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날아가고 뭐 잡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뭐 사이버 침해가 들어오고 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뭘로 풀러야 되냐면 첨단 과학 기술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양자 퀀텀 많이 하잖아요. 양자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QKD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 유무선 이제 그 유선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침해를 이제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양자 키를 분배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르게 키를 분배해가지고 이제 해킹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백도어 문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이제 그 CCTV도 막 중국산 다 이제 다 갈아치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어떤 완성품의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공 분야라든가 군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까지도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조선소에 관련된 보안도 하기 네. 위해서는 그런 CCTV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양자 기술을 보게 되면 QRN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이미지 센서의 양자 난수를 생성해가지고 탈취가 되더라도 이제 복호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시설을 들어갈 때 그 조선에 관련된 기술만 보지 말고 그 조선소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기술을 같이 협력하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득도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마스가 프로젝트 저희가 짚어보다 보니까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경제, 안보, 동맹 다 아울러서 새로운 한미 관계 패러다임을 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어떤 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가 있으실까요? 미국 하면은 한미 동맹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고 거기서 안보 동맹이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이제는 안보 경제 동맹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항상 앞에 가는 것이고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조선업이 이제 또 하나 추가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해군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은 현역 시절에는 거의 미군에 의존했어요. 배우고 또 가져다가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우리 조선을 협력해달라 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미국은 그동안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베풀었잖아, 많이 베풀고 그러기 때문에 각 민주 진영을 뭐 이끌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야. 시간만 나면 외치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의존적으로 해서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도 이제 코리아 퍼스트 우리 거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이런 어떤 루트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부터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반영을 시켜야
출발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서 우리의 틀로 만들어 가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질질 끌려다. 예를 들면은 MR로 같은 것도 지금 미국에서 자기가 급하니까 막 주고 있어요, 랜덤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 MR로도 미국 우리 조선소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하청도 주고 세력을 움직여서 하는데 다 준비했는데 토크 준비했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뻥 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잘 갈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주고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지금 민관군 산하견이 똘똘 뭉쳐야 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존수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방산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났으므로 우리야 그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다. 결국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그 미국 안에서 조선업을 부흥시켜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안보적인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그다음에 기반을 다시 세우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법을 고쳐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MRO하고 이제 일부의 어떤 그런 해군함이라는 걸 건조할 수 있는, 특히 무인 체계가 많이 되겠죠. 그런 어떤 속내를 내비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정비소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근처에 있던 배가 본토까지 갔다 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소가 되게 매력적인 것이 걔네들의 어떤 입장이고, 사실적으로 2023년 말부터 미국의 이제 해군 관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MRO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5년 올해 이제 6월 1일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정보국에서 무려 4,5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이제 군 공항들을 다 AI 드론으로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간 AI 드론 때문에 기존에 있는 jet먹원의 jet모가 먹히지 않잖아요. 왜냐면 걔는 전파 기반이 아니고 AI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민트하고 연결돼가지고 정밀 타격을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뭐였냐면, 골든돔 이거 정말 안전할까? 야, 우리 본토 안전할까?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쪽의 국토안전부에서는 뭐냐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뭐라 할까 국가중위설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미 동맹의 어떤 뭐랄까 상징처럼 되고 있는 이 마스가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그런 어떤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대드론 체계가 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인 체계든 유인 체계든 간에 이제 MRO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걔네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쪽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지만 이게 하나 보기에는 K방호라고 하거든요. K방호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하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동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 다 이게 먹힐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왜 미국이 일본이 아닌 이제 한국에 이제 손을 잡고 MRO도 한국에서 하기를 원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소부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고가의 소부장만 했고, 뭐 남아 있었던 어떤 그런 저가의 소부장 이런 부분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도산하면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꿋꿋하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가게 된다면, 아까 문 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야, 우리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 지금 현재 니네 중국과 전략 경쟁하고 있잖아. 필요한 거 이거 아니야? 우리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민간군이 통합된 노력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타패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더 우리만 뭐 노력을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노력을 끌어내는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해양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전략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